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검정색 넥타이에서 탈피한 화사한 넥타이맨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예. 어쩌다가 이제 검정색에서 탈피하셨죠? 아니,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예. 죽였으니까 근조, 애도하는 마음으로 검정색 넥타이를 맸다가 예. 파면되고 나니까 넥타이를 갈아 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서 한 번 더 계속 얘기 나눠보시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5년직 대통령에서 3년 만에 파면되고도 이겼다는 일종의 정신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사진이 같이 김건희 여사 눈이 조금 부은 것 같은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 좀 조금 이따가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눈이 그러면 울었다는 표현이실까요? 네, 그걸 포함해서 그날 또 이제 퇴거를 하시면서 한남동 관저 퇴거하시면서 대학생들하고의 또 포옹.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좀 다음에 다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방금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에서 이 자존감이 높은 건가, 자존심이 센 건가 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거고 자존심이 센 거고요. 자존심은 스스로 세우는 거고 자존감이 높으면 주체가 남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거꾸로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추켜주는 거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 이기고 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이게 도무지 무슨 정신세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이겼으면 대통령직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날 탄핵하는 날에도 생방송으로 속보로 실시간 보내드렸는데 승복 메시지가 안 나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승복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자기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지지자들 있는데 와서 인사하고 손 흔들고 이거 보면서 이거 저 뒤에 김성훈 차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개선 장군이 임기를 다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 장면은 약간 좀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선된 대통령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새로 시작되는 듯한. 그다음에 대학생 지금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을 또 학교별로 이렇게 또 입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보이고 과잠이 학교별로 있는데 다 디자인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게 과잠이 자유대학이에요. 보수적인 청년들의 모임이 이제 자유대학이고 자유대학에서 각각 학교별로 과잠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자유대학에 또 학교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대학은 각각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맞는 거죠. 자유대학이라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과잠을 입은 건 맞죠? 그걸 확인해봐요. 왜냐하면은 과잠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뒤에. 그렇죠. 따로 만든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연출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누구냐? 굉장히
깊어요. 예. 길어요. 역사가 길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미래 세대를 걱정한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보수 쪽에서는 사실은 이거 봐라,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뭔가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대통령과의 악수를 하고 또 우는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연출된 것이다. 예, 저 연출된 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 자유대학 저기 대표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와서 앞줄에 세워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자유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모임이 예전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자 시켜서 먹고 치킨 시켜서 앞에서 소위 폭식 투쟁이라고 해서 그걸 했던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2014년하고 지금은 또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배들이죠. 그럼 그 후배들은 같은 뜻을 함양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그룹핑 되었던 그때 11년 전에 2014년도에 그 소위 세월호 엄마 아빠들 앞에서 폭식 투쟁했던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자유대학을 이끌어오면서 후배들을 계속 충원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온 거고 저렇게 포옹하면서 미래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걱정한다라는 그 소위 얘기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평론가님 얘기는 어쨌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모임에서 나와서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해서 포옹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했는데, 그렇다면 방금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청년들을 좀 앞세운 이유,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제 의견이 맞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선을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주력군이 20대 남성들이었어요. 20대 여성들이 아니라. 그거는 이준석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 대표가 의도적인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서 20대 남녀를 쫙 갈라버렸거든요. 그때 여성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0대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고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위 얘기해서 남녀 갈라치기 내지 젊은 미래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기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당선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20대 청년들을 타겟팅한 정치적인 메시지다. 맞습니다. 라고 좀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 좀 미루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좀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사저 정치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관저가 아닌 정반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관저가 아니라 사저라고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는 개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정치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재판받아요. 뭘로? 내란 수괴죄로. 지금 오늘도 재판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저에서 개인 집에서 정치인들 불러다가 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한마디 두 마디 하면은 언론 기자들이 쭈루루 따라가서 받아적기 하죠. 받아쓰기 한 다음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사저 정치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겁니다. 왜? 윤석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는 한 TK 영남당 내지 TK 자민련으로 지역당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대선 후보가 여전히
이 12산 내란 사태, 비상계엄 사태로 또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파면까지 됐는데 네. 대통령 헌법을 어겨서 파면까지 8대0으로 됐는데 그 사람을 감싸고 둔다? 이성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 사저 정치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정치 관련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좀 구분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옛날에 예. 80년대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동교동 집 안에 예.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메시지를 보내고 싶진 않아도 메시지가 되는 경우들도 네, 있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찾아가서 그것이 뉴스화되고 기사화돼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론가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서 그 메시지가 국민의힘에 안 좋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저 정치 자체가 뭔가 좀 부정적이다. 우리 나라의 어떤 정치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신지. 헌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예. 지금 헌법을 어겼다 내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예. 이후에 17년형을 받을 정도로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서 파면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자숙하고 자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 돌아올 때 개선 장군처럼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든지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이 사저정치 한다? 이건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불의한 정권에 탄압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에서 그 피켓팅 했거든요. 피켓팅 예. 하면서 외부에다가 알리고 그랬어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책방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게 빠져나갔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평상 이 책방 상황이 예, 예. 헌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파면당한 전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조차도 그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로 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파면이 당한 건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좀 그것도 박근혜 좀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저 정치라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 예. 왜냐하면 찾아오는 거 그냥 인사 정도 예, 예. 얘기했지 이 두 사람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네. 사저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저 정치라는 말이 붙잖아요. 네. 영향력을 계속 끼치려고 예, 하는 예. 것이잖아요. 네.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 대통령이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명확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사실 정치인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예. 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산 책방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메시지가 나올 일도 없는데 SNS 빼고는요. 사실상 정치인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예. 메시지들이 전부 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냐 아니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예. 등등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핵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성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김영삼 대통령 파면 안 됐어요. 그런데 네. IMF라는 어마어마한 원죄 때문에 자숙했지 않습니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숙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말 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파면당한 대통령이 목에 힘주고 떳떳하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좀 여쭤보자면 예. 정광훈 목사, 예. 정광훈 목사의 주장에 좀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에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미 대통령처럼인데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일까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은 5년 동안 예. 공직에 출마, 공직은 여기 대통령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5년 후에 예, 출마하겠다. 5년 후에 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예.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겁니다. 예. 지금 더군다나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면 무기 금고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정광훈 그 씨가 지금 측근으로부터 들었다는 측근은 부정하고 있거든요. 나 그런 예.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이용해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개연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그 내란죄 관련된 내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그 사저인 아파트에서 법원까지 30초 그렇죠. 거리예요. 바로 건너편이니까. 바로 앞에 이제 동문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빠르게 해서 또 방청도 이제 거부된 상황이었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지기현 판사 관련돼서 좀 논란이 관련돼서 좀 일었습니다. 왜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찍지 못하게 하는가.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좀 예외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의 주장입니다. 특히 지금 이 결정을 내린 게 지기현 판사란 말이에요. 구속 취소 산정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바꾼 판사님. 그 산정 기준을 딱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했죠.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최승호 변호사님은 뭐 지기현 판사 잘 모르세요? 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 다 포토라인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거 다 사진, 영상 다 찍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 파면당한 대통령 포토라인 섰습니다. 재판하는 거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가 많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서초구의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 감면 그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포토라인도 안 쓰고 지하문을 통해서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입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촬영도 불허하고 이거는 내란 수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던 그 판단, 그러니까 시간 계산으로 계산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다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쨌든 재판부가 이러면 안 되죠. 사유는 봤을 때는 여론 재판이 되지 않게, 왜냐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존재하니까요. 그럼 이전에 그 포토라인 섰던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사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뭐 보수 쪽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탄핵당한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포토라인 세워서 좋았던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얘기가 또 나왔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니까 할 수도 있고요.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가 꼭 지기현 판사한테만 앞으로 가면 그렇게 얼거집니까? 어떤 판사의 어쨌든 독립성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독립적으로 어쨌든 판단을 해서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또 지기현 판사가 한 내용들을 또 보면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볼 수가 없어서 기각을 했으나
두 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해요. 방청 관련해서. 근데 다음번에 방청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서 허가와 불허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겠다 이런 좀 답변을 했는데 입장받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허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 참여 재판도 안 하겠다라고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과 예. 답변은 사실은 이제 지기현 판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의심받을 수 있는 어쨌든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 아니면은 좀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정치적으로 정도까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인 네. 것은 알겠는데 민간인 더군다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낸 민간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법부에서 감싸고 도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다, 그런 결정인 것 같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또 한 명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선택이었고요. 평론가님,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오보가 돼서 심지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만 불출마하겠다.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뭐 추측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선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걸 극구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움직인 사람들과 함께 단일화를 통해서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을 같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진영의 대표가 되겠다라는 의미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생각은 자유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대선 불출마 선언의 입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창당하고요. 사실은 개혁신당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대선 후보죠. 지금 경선 불참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개혁신당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스스로의 판단에 지금 가장 보수의 본류는 개혁신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력은 사실은 뭐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세력이 혹은 아니면 파워가 경선을 해서 오히려 제일 꼴찌를 할 바에는 안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오세훈 그 서울시장도 그렇고 오세훈부터 얘기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적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번복으로 인해서 집값 난리가 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게다가 또 결정적인 하나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가 대체 얼마나 세길래 명태균과 관련됐다라고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느나. 저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27명이라고 예전에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플러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이 27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7명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두 사람은 아웃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뒤에 또 다루기 때문에 명태균 또
보석으로 허가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은 좀 뒤에 다루도록 하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음을 다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라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문제인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차출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시죠.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덕수 대망론, 이 한덕수 차출론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 지금 지금 오늘자인데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전 대표죠, 48.8%. 두 번째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9%.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8.6% 3위가 됐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전 장관이 예. 비록 국민의힘 전체 당 내부 경선에서 1등을 하고 있지만 예. 김문수 장관의 캐릭터라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예. 중도층을 확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건 대체적인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당내 경선이 아니라 대선에 나가서는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면 이건 무난하게 진단 결론이고, 예.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야기할 때 한동훈 예. 전 대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다라는 부분으로 당원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견줄 사람이 없는데 예. 여기서 딱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의힘의 50여 명, 이거 81명 중 50여 명은 과반 넘는다라는 소리인데 예. 이 사람들이 한덕수를 추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옹립하겠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왔고 네. 거기 맨 앞에 성일종 의원이 예.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 이제 그 한덕수 대망론을 불지피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계산은 그렇게 나왔는지 네. 몰라도 저는 왠지 이 그림 전체가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린 거 아니냐.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발탁해서 앉히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의 그림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파다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화 운동 이력, 그 다음에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와 공장 노동자로서의 어떤 삶을 겪은 것이나 내가 훨씬 더 서민과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시고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였죠. 사실은 나는 사실은 중간을 잘 지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보수에서도 일을 해봤고 진보에서도 일을 해봤으니 난 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두 분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두 분의 한계점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라는 부분이신 게 아마도 확장성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경선을 통과만 하면 중도 확장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경선이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지지율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 38%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저 지지율은 지금에서는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예전에 노동운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 청년 시절에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나 그때는 뭐 지도자였죠. JI 지도자자 악수하고 손 안 씻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급격하게 유턴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지금 사상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전라도 전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숨기고 있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서야 제가 전주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얍삽함이라든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뽑아서 쓴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충분히 주미대사에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외면했다라든지 약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선에 들어가면은 이게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경쟁이기 때문에 과거는 영향이 있겠지만 크지 않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 김문수 전 장관보다 한덕수 대행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내란죄 관련돼서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런 부분도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아까 나온 여론조사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의뢰해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론조사와 관련한 조기 대선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픽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145일 갇혀 굶주린 사자가 콜로세움에 서 있다. 정말 뭔가 굉장한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본인을 콜로세움 한복판에 굶주린 사자라고 좀 표현을 했을까요?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본인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싫어하죠. 이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세요. 그렇죠. 굶주린 사자. 콜로세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누굴 먼저 물 것인가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SNS에 올린 글이에요.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정치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입니다. 지금 아까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했죠. 브로커라는 게 브릿지, 다리를 놓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약시키거나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컨설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유능한 컨설턴트 맞아요. 사기치고 그래서 그렇지 유능한 컨설턴트 맞는데 지금 이야기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갇혀있던 사자를 비유한 거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이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투표위에서 먼저 나서서 정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선거판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판도 한번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근데 그건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용만 기자들한테 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저는 불출마 선언했다라고 생각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준석 마찬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밖에 없는 거죠.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주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얘기 드린 폭로를 좀 예고를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라고 한번 이름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 어디까지 좀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론가님, 누가 제일 지금 이 상황에서 떨고 있을까요?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쪽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1대 총선 직전 최소 7건의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하고 그 대가로 5,600여만 원을 지불한 내역이 담긴 문건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한다든지 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금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생각되는 것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다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사실은 경상도 쪽에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사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철우 경북지사 쪽도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27명 중에 이철우라는 이름은 없고요. 예. 그 대신 이제 뭐 안철수라든지 심지어 민주당의 이현주, 김두관, 강기현, 여영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니 야당까지 이렇게 영향이 있으면 여당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밝혀지지 않는 이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태풍의 핵이 될 수가 있다. 그거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얘기만 딱 마무리로 좀 얘기하고 들어가면 검찰이 조만간 오세훈 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피의자로 소환을 할지가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명 씨의 발언이나 진술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사실 이미 대선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었다라는 얘기까지 좀 돌고 있었던 오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돌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이 명태균 게이트와는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평론가님 의견은 아까 그 의견으로 가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명확하게 사실은 좀 관련돼 있을 것 같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이거는 단순히 지금 뭐 의혹을 씻어낸다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장직까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정치 생명이 정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또 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내 한덕수 추대론에 따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지금 한덕수 추대론을 이야기하는 몇몇 의원들한테도 전화하고 섭섭하다고 얘기했다라고 하거든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정리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아예 시장직까지 사퇴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버틸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오세훈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이 누가 될 것인지 초긴장 상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으로 떨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나오더라도 결국 본선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덕수 추대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장미대선 D-50, 경선 대진표 윤곽입니다. 양 당 혹은 뭐 여러 당에서 경선 관련된 일정표를 다 내놓으면서 사실 출마 선언을 하는 저번 주는 거의 출마 선언 주였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세종시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원하시던 그런 공약이시기도 하죠. 그 부분. 내가 친노 적장자다라는 약간 의미가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출마 선언이었거든요. 이 다른 후보들하고의 어떤 차별화가 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차별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행정수도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도 이전이죠. 수도 이전이었죠. 서울을 옮기자였어요.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고요. 그게 무슨 관습헌법 뭐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매우 법조계에서 매우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곳이 있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지 500년 동안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고 지방분권 연구소까지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미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 맞아요. 세종시 관련된 부분 그쪽 예. 땅을 알아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얘기 있었는데 이게 자꾸 산업화가 되고 수도권 집중이 되니까 이걸 지방으로 빼려고 생각을 안 그래도 했었어요. 근데 선거가 딱 닥치니까 이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기의 소신과도 딱 맞고 서울을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서울을 옮기자 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서울시장이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명박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능력이 되면 탱크를 몰고 나가서 막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슈가 되는 거는요. 누군가 반대가 있어야 이슈가 돼요. 그 이슈를 딱 듣는 나도 찬성해 하면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딱 나와도 나도 찬성해 해서 이슈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키워준 게 누구냐? 수도를 이전할 때 키워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요. 특히 충청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서울 시민들, 충청도에 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컸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근소한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노 친문의 적장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거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거든요. 행정 수도가 아니라 아예 그룹핑해서 충청도에는 이게 수도로 내고 뭐 호남, 영남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각각의 도시를 그룹핑해가지고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점 것인데, 도시들이죠. 거점 도시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먹힐 수 있다라고 봐요. 각 거점별로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착한 2등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한 2등이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지방에 있는 표들, 특히나 이제 영남, 어쨌든 영남 쪽에 있는 표들도 경북 경남 표도 가져올 수 있다. 영남도 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충청은 아닙니까? 충청도 마찬가지죠. 지난 대선을 봤을 때는 충청도하고 경상도, 강원도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표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착한 2등을 하느냐가 자기의 정치적 지분과 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그러면 2등 싸움도 차기 지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말씀을 좀 여쭤보자면 민주당의 당대표나 이런 쪽에 영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물론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다시 돌아오실 것 같죠. 한동안 안 돌아올 수도 있죠. 어쨌든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 착한 2등이 당권을 잡는데 당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당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등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2등 싸움도 치열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당들이 속속 좀 경선룰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좀 보면 권리당원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좀 규칙을 확정을 했습니다. 비명계가 비민주적인 결정이라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선 특별당규로 만들어진 경선룰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50%가 들어갔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니라 권리당원 50%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도 제일 많이 받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부분을 이제 민주당의 당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근데 이거 결정을
그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상황 조기 대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참여 경선, 국민 경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랄까 이게 100% 네.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로 한다라는 네, 것이고 네, 네. 국민 참여 경선은 퍼센테이지 비율로 나눠서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예. 결정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여기서 당원에 그렇게 결정돼 있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명개척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것이죠. 불만을 제시하는 비명개척도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여기 당원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무위원회 의결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예전에 비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의 권리의식이 엄청나게 넓어져 버렸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당원이 몇만 명이냐면 네. 250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250만 명의 당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당원이 250만 명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네. 그래서 권리 당원에 대한 강화를 하자라고 예.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평론가님 의견은 당원들이 현명해졌기 때문에 당원들이 특별히 한쪽 뭐 후보를 밀어줄 건 아니다. 현명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누군가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예. 국민의힘은 예. 당이 결정하면 대구는 한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광주가 결정하면 당이 한다라고 예. 바뀌었어요. 즉 이게 뭐냐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성숙화시키는 데는 민주당이 훨씬 더 최적화돼 있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당원들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지금 사안별로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시간 관계상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라도 권리당원을 좀 많이 넣어야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 예. 중요한 건 당원을 그러면 사실은 왜 경선을 할 때 당원 20%에 일반 국민 80%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항상 50대 50 아니면 0대 100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도 경선룰이 1차 예비 경선에서 100%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왜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 경선 하는데 왜 국민의 정당성,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좀 헤쳐질 수 있는 권리당원 50%를 민주당은 하는가? 그렇게 뭔가 뭐에 쫄았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당원에 따라서 예. 그것이 50%다, 뭐 80%다 이거 결정은 당무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원 주권 강화라는 것들을 계속 원칙으로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네. 당장 반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50%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최적의 선택이다. 만약에 일반 국민 80% 하면 당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빨리 30초 만에 답변 하나씩 해주십시오. 예. 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연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연대해야 됩니다. 아 예. 이재명 독주를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선에 흥행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은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의힘 경선 1차 경선에 4명이 뽑히거든요. 뭐 예. 나경원 의원도 있고 여러 출마자들이 있습니다. 예. 4명 누가 될 거라고 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네. 세 사람은 확실할 것 같고요. 네. 홍준표는 물론 중간에 명태균 한덕수는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 상황에서 나경원 아니면 안철수인데 네. 한덕수가 나온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 후보랑 같이 경선하게 될 거예요. 아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예, 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경선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수도 예. 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50여 명 이상 추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어요. 추대로는 좀 예, 어렵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최유한 평론가님하고 뭐 정치에 대해서 또 이게 바쁘니까요. 막. 예. 예. 생생범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